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9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말른동가있습니다. 네, 정벌입니다. 네, 91번째 91회 일당백. 카운트가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예, 이제 딱 10개 남았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0까지. 예. 일당백 언제 100권 다 하나 했더니 진짜 이때가 오네요. 참 시간이라는 거는 맞아.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아.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 해도 막혀지지도 않고 이렇게 또 100권이 되는군요. 나이도 먹고 정민씨 부록을 훌쩍 넘기고. 난 진짜 45살을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45이요?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나이 진짜 많다. 내가 이런 아재들과 방송을 하고 있다니. 나도 아줌마가 돼가지고. 네, 우리 정민여는 네. 20대 때는 35살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35살 되면 죽는 줄 알았죠. 인생 다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이런 정민여도 이제 70살도 되고 80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늘 똑같잖아요. 솔직히 10대나 20대나 30대나 몸이 안 따라줄 뿐이지. 그런가? 자, 하여튼 우리 일당백도 지금 91번째까지 왔습니다. 네. 댓글에 정민여에 이제 익숙해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적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꾸 변하니까요. 자, 그럼 우리 91번째 책 과연 어떤 책이 될지. 네, 뭐 최근에 우리가 좀 민족주의 성향의 일종의 계열로 속하는 책들 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네, 김구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뭐 또 여러 수필도 좀 다뤘습니다만 네. 최근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 뭐 이런 민족주의 관련해 가지고 또 요즘 또 민족주의를 또 불처럼 뜨겁게 지금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아주 이게 뭐 정말 지금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역사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모든 것들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어떤 위기 국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 못하고 있다, 서로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을요? 아니요, 우리는 걔네를 알아요. 근데 결국은 보면 네. 그게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바로 지금 그런 동아시아의 한일 관계라든지 뭐 중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 관계들에서 갈등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서양이 만들어 놓은 틀일 수 있다. 이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인 거죠. 근대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구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근대가 우리에게는 근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도둑처럼 왔단 말이죠. 이런 네, 것들이. 네.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게 과연 진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눈과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씌워준 안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건지. 근데 그 안경이 뭐 우리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안경이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내 눈인 줄 알고 지금 보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시각들도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너무 이렇게 반일 감정이 고조돼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아니, 해결책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 말고 요즘 뭐 제일 유행하는 네.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 지금 아주 말이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실증적으로 내가 지금 이 한일 관계를 분석했고 그러니까 일본이 잘했고 우리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내가 이제 이건 실증으로 봤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실제로는 그 서양 사람들 서양의 기준을 가지고 또 그 일본을 바라보는 것들이 다 서양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과 무슨 논리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의식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다라는 식으로 좀 기계적 적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본을 보는 혹은 뭐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 자체, 시각의 틀 자체가 네.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 네.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니야. 이게 과학이야. 네. 이게 진실이야. 이게 내가 배운 학문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진실과 진리로 포장된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팔레스타인 출신의 세계적인 비평가가 있거든요.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드워드 사이드. 네, 에드워드 사이드. 그 사람이 오리엔탈리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오리엔탈리즘. 바로 동양스러운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바로 아니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인데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걸 책을 내 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유행을 시킨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그 틀 가지고 동양이란 거를 이 오리엔탈리즘이란 게 일종의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거 자체가 실체가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허상이고 어떻게 보면 네. 왜곡인데 그걸 우리는 우리 동양에 있는 사람들 자체도 그게 오리엔탈리즘 이거 모르고 그냥 그게 우리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동양 서양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이분법적 사고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네. 나 왜 이러는 거지? 나도 이런 내가 싫다. 그 바로 20세기 후반에 네. 가장 뛰어난 사상가가 이제 3명이 있거든요. 문학 쪽에서 데리다라는 사람의 자크 데리다 프랑스 사람의 해체주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유명한 미셸 푸코. 미셸 푸코의 또 우리가 디스코스 담론이 있고 그리고 바로 지금 말씀드린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이 세 개를 치는데 지금 정민정가 말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크 데리다가 했던 그 바로 해체주의. 해체주의가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양 대립을 해체하는 거예요. 학문이면 학문이지 그게 동양학이 뭐가 있고 서양학이 뭐가 있느냐.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오리엔탈리즘으로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말하잖아요. 네. 그 선과 악을 말하니까 나는 선이고 나와 다른 너희들은 악이다.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과 악이라는 게 우리가 딱 두부 정말 못 자르듯이 그걸 알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네. 왜 그런 걸 만들어낼까?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이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인들이 유럽의 백인들이 우리는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유색인종하고 달라. 그 다르려면 뭘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만들어낸 게 오리엔탈리즘이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자 봐라 너희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여행도 옛날 관찰도 해보고 뭐 책도 써보고 소설도 써보고 뭐 학문으로도 분석해 보니까 너희들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너희들은 항상 감성적이고 너희들은 이론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거죠. 실제 현실같이. 그렇게 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그런 것들이 존재하냐 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은 조금 논리적이고 그렇죠. 동양은 좀 비논리적이고 서양은 좀 무슨 뭐야? 왜 그래? 왜 내가 됐어? 뭐 서양은 분석적이고 뭐 분석적이고. 동양은 이게 뭡니까 관계적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양은 개인주의적이고 동양은 그렇죠. 약간 전체주의적이고 이런 네. 것들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나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가르쳐주고 교화시켜주고 지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지배하고 나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이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진실과 진리다.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는 거. 이런 식으로 악용되고 계속해서 지금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식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그냥 딱 동양 서양 이렇게 칸막이로 딱 쳐져가지고 뭐 개인주의적, 뭐 집단주의적, 이성적, 감성적, 합리주의 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렇게 다 나눠서 배우고 우리는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 뭐 물론 우리가 예전에 리스벳이죠. 생각의 지도. 네. 네. 그거 보면 이제 또 동양과 서양의 어떤 특성들을 물론 고찰해 본 것도 있고 그 지점에서 좀 일견 설득력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그런 구분들 자체가 그 설득력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든 부분에서 어떤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현상들 이것들을 한번 작은 그 작동 논리를 그 배후에 뭐가 움직이는지를 한번 잘 꿰뚫어 봐라. 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그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립니다만 그 지금 말씀드린 항일 그 뭡니까 종족주의였나요? 뭐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예, 네. 그 자체도 사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의 기준이 이 말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라든지 그 흔히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죠. 네. 그 식민지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죠. 역사학에는 식민지는 수탈당했다. 우리 식민지가 우리가 정말 그 일제가 침략을 안 했다면 우리도 18세기, 19세기 실학이 발달했고 또 경영형 분홍이라 해가지고 농민들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지주계급들 그리고 경영형 분홍이니까 자본가로 발전할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일제가 들어온 바람에 우리가 완전히 자본주의가 왜곡돼가지고 정말 일제 나쁜 놈들 이런 수탈론적으로 일제 강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시각이 이제 대표적인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바로 이영훈 교수라든지 안병직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는 결국 이런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다. 제일 중요한 게 인구가 증가를 했고 인구의 평균 수명도 증가를 했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이 갖춰졌고 도저히 예를 들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일제 때 우리가 수탈당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린 발전을 했다. 근대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준이 근데 두 명 다 기준이 잘 보세요. 둘 다 기준이 서양이에요. 자본주의가 기준이에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수탈당했다는 사람들도 우리가 경영형 분홍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일제가 안 들어왔다면 우리는 잘 갔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또 여기 마찬가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도 그 기준이 서양식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가 다 기준은 서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요한 건데요. 기준을 서양으로 잡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양을 이길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준이 그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양에 찾아보니까 이 기준을 대보니까 우리가 뭐가 있더라. 이렇게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서양의 기준이 예를 들어가지고 키를 잰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동양은 체중이란 말이에요. 체중. 근데 키를 재는 걸 가지고 체중을 갖고 재면서 야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꾸 서양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역사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서양하고 좀 더 닮았네. 야 일본 너희들보다 우리 한국이 더 닮았어. 일본 애들은 야 한국보다 우리가 일본의 서양이 더 닮았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 일본의 아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일본은 탈아입고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서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옆에 있는 우리 같은 중국이나 한국이 너무 싫은 거예요. 볼 때마다 자기들 생각이 나니까. 맞잖아요. 자기 생각나지. 자기 얼굴을 거울로 바라본 느낌이 들잖아요. 같은 황인종이고 같은 흔히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동양인이면. 그러니까 이 기준들이 서로 그 기준 내 가지고 그 대표적인 그 가장 그 서양의 어떤 기준을 적용하려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막 혼혈이 되게 많잖아요. 일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일본 사람들 얼굴 보면은 그러니까 서양의 기준으로 되게 눈도 작고 엄청 못생겼는데 요즘 일본 사람들 보면은 혼혈이 많으니까 이목구비도 되게 뚜렷하고. 여기도 이목구비 뚜렷하잖아요. 저도 혼혈인가요? 되게 서양의 기준으로 우리 서로 뭐 한국인, 일본인이 누가 더 서양이랑 많이 비슷한가를 경쟁해 해보는 거는 뭐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게 이제 근데 결국은 가장 주체가 된 게 일본이죠. 그렇게 그걸 시작한 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본의 어떤 열등감의 근원들이 바로 그런 어떤 서양화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학문적인 그 흐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양대 임지영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 기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기준이 뭐가 되냐 이거죠. 그 근대화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안병직 교수라든지 이영 교수가 50년대, 60년대 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 정말 극렬한 지하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이영훈 교수가? 네. 다 극렬한 지하운동권 출신. 그래요? 반체제 인사들이에요, 전부 다. 전부 그때 막스 공부하고.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준은 뭐냐면 이런 거겠죠. 자, 이 사람들이 경제사를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경제사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 지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지표가 중요한데 그러면 마르크스를 공부해 보니까 이렇다 이거죠. 마르크스가 영국이 인도를 잡아먹으려 했잖아요. 식민지 잡아먹었잖아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식민지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한다.
왜 이제 우리가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일본이 들어와서 너 잘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반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마르크스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국의 인도 지배가 영국은 인도에 가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했거든요. 하나는 인도의 그 봉건적인 아주 낡은 왕조사회 이런 걸 다 깨부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근대 일종의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결국은 바람직한 역사의 어떤 진행 방향이다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이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삼는 이유는 네. 자기네들의 뭐 물건을 팔 시장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식민지를 만드는 네. 거고 네. 근데 또 식민지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일제가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지만 그거 말고는 뭐 예를 들면 뭐 근대화에 기여를 한 식민지 국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여를 받은 우리나라 말고 식민지 국가인데 누가 쳐들어와서 괴롭히지는 않고 도움만 주고 간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는 걸로. 아, 그래요. 아니 도움만 주고 간 나라는 없잖아요. 아, 봉사 차원에서 누가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세요? 다른 나라 힘들게 쳐들어가는데 그 나라 봉사하고 올 애들이 어딨어. 그러니까 뭐 식민지가 결국에는 네. 소비시장 역할도 해야 되고 네. 자원 채취를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너무 개판으로 둘 수도 없고 적당한 상태로 둬야 되긴 하겠죠. 걔네들도 그치 우리 물건을 팔으려면 뭘 해서 돈을 벌어놔야 되니까. 너무 다 이렇게 만신창이 만들 수는 없구나. 뭐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조금 서양에 가까운 서양 근대 국가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었을 수는 있겠지. 그렇죠. 철도를 놓고 도를 놓고 학교를 지은 이유는 네.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부려먹을 수가 없잖아요. 뭘 뺏어가야 되는데 길도 안 닦여 있으면. 아 근데 좋긴 좋잖아. 철도가 만들어지. 맞습니다. 바로. 나 이름 욕 먹는 아니 거야. 아니 그게 식민지. 아니, 편하잖아. 일단 만들어서 그게 식민지.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이야기예요. 입 다물게요. 아니 그게 식민지 근대화적 논리예요. 네. 결국은 어떠니 저떠니 했는데 역사의 진보는 이루어진 거다 이거죠. 역사는 진보한 거다 이거죠. 과거보다 더 잘 살게 소득이 늘어났잖아. 네, 이제 이런 거지 편리하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네. 이 조선의 낡은 생산 양식이 무너졌다 이거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진보됐다는 거예요. 식민지가 그래서 근대화 됐는 거죠. 네. 이 사회가 계속 갔으면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원 수탈이 일단 기본 베이스니까는. 식민지가 되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익을 얻으려야지 이익 없이 그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향후 우리나라 미래의 어떤 기획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미리 다 뺏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그렇지만 어떻든 역사를 진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양 역사의 진보 기준이에요. 그죠? 네. 서양 역사에서 봉건에서 자본주의 가듯이 그거는 다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유럽에서 역사가 일어난 건데 그게 전부 세계 역사는 이런 방향으로 법칙처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보가 역사의 발전 방향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제가 들어온 것도 역사의 진보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말씀드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분들의 말에 따르면 뭐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안부 그 할머니들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 말에는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런 어설픈 윤리적 평가는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수치를 가지고 말을 하자. 통계를 가지고 말을 하자. 이런 거예요. 거기 서양적 사고방식인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소양적인 기준이잖아요. 항상.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을 썼던 이제 조정래 작가가 있고 그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가 약간 논쟁을 한번 걸어왔거든요. 근데 그 논쟁에서 보면 바로 그런 식이었어요.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약간 문학 작품의 역사의 사료에 비춰갖고 좀 틀린 지점이라든지 좀 약간 모순된 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조정래 작가가 결국은 아주 멋지게 반론했단 말이죠. 네. 그 사료라는 것들의 정체를 잘 봐라 이거죠. 그 어떤 6.25 전쟁 레드 컴플렉스 속에서 그 사료라는 게 과연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다고 누가 그걸 감히 장담할 수 있고 또 그 사료에 대한 우리가 사료가 항상 적실하려면 그 자꾸 어떤 사료라든지 문헌이라든지 교차 비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덜렁 하나 성자의 기록만 딱 남아 있으면 그 성자의 기록만 갖고 역사예요. 다른 모든 패자가 갖고 있는 모든 기록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사라졌는데 이 성자의 기록만 갖고 이게 역사다. 이 소리만 갖고 이 통계가 이렇게 말하니까 맞다. 이거는 3살 먹은 애도 이거는 이치를 하는 거죠. 통계도 뭐 다 조작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복지 식민주의다. 복지 식민주의.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식민 통치도 복지가 좀 향상됐으니까 뭐가 나쁘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복지 식민주의. 전체적으로 진보했다 이거죠. 복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것은 일제가 잘 다스렸다는 소리다 이거예요. 복지를 잘했으니까 사람들을 어떤 후생을 두텁게 해줬으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인구가 왜 늘어났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할 때 복지 식민주의다라고 비판하고 그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서구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제의 어떤 이런 통치를 이거 뭐가 나쁘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반일 종족주의 같은 네네. 책을 만들게 되고 지금 우리의 어떤 뭐 감정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정서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하고 이게 왜 어긋나는 저런 주장들을 하게 될까? 그 근저에 깔린 게 바로 사실은 오리엔탈리즘이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디 아마존에 사는 모해족인가 조해족인가 하여튼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나왔던 네. 거기 그 삶이 지금 최첨단을 달린 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의 삶보다 네. 소득으로 따지자면 뭐 정말 몇천 배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네. 과연 행복 지수는 어디가 더 높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언론이나 막 이런 데서.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이런 서양의 객관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주입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정말 행복할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몸이 아프고 거기서는 정말 깨끗한 물도 못 마시고 이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데 거기서는 이런 음식들도 못 먹고 옷도 없고. 야, 애벌레가 더 맛있어. 살아있는 애벌레 먹는 게 더 맛있을 수 있어. 장난해. 그건 진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근데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행복할 것 건 같다라는 충분히 말이지. 맞는 네. 반론이신데 네. 근데 객관적이라는 거는 네. 참 힘든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정민여님이 그 사회 처음부터 살았다면 지금 기준은 지금 사는 문명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음 사는 거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걸 뭔가 딱 그 비교하기는 좀 힘들고요. 근데 이제 만약 그 사회에 계속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회에 살면서 어떤 모든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그건 좀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래도 짧게 사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게 좋고 길게 사는 게 좋고 네. 그래도 뭐 그 먼저 내가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더 좋고 네.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기준들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나의 객관이라는 틀로 딱 비교해보자 할 때는 그건 결국 이쪽 기준이거든요. 그것도 아까 서양 기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저쪽에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키높이를 가지고 지금 행복을 네. 측정하는데 네. 저 사람들은 체중을 갖고 측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키높이를 가지고 야 너희들은 이게 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되겠구나 불행하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체중계를 가지고 우리의 행복의 척도는 신장계가 아니라 체중계다 이거죠. 우리는 좋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너희들이 불행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생각 없이 갖고 있었던 우리의 기준들을 깨주는 책이 바로 오리엔탈리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 입장에 따르면 네. 이게 오리엔탈리즘 하면 보통 우리는 오리엔탈 풍 이렇게 많이 좋은 건 줄 생각하죠. 알았어요. 그게 사실은 동양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숭상하는 게 아니고 네. 서양이 동양을 침략하면서 네. 자기들이 일종의 머니퓰레이션을 했다. 조작. 그러니까 가짜로 완전히 바꿔치기 하는 거 그런 조작이 아니고 이제 우리 조종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조작. 그런 조작한 동양에 관한 모든 편견, 관념, 가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리엔탈리즘 좋은 게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이 재밌잖아요. 자,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잖아요. 미들 이스트. 네. 그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극동, 파이스트. 기준이 어디죠? 서양.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왜 저거 기준에서 바라보냐 이거죠. 사람들은. 지그 기준. 자기들 기준에. 유럽 기준이잖아요. 유럽 기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지도에 파이스트 나오면 웃기잖아요. 그럼 중심은 항상 자기들이라는 소리잖아. 그 자기들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야 동양은 이래 저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동양의 그게 실제 모습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근데 자기들은 동양은 이렇고 저렇고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동양이 동양 스스로 말을 못하게 한다 이거죠. 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표현을 못해. 우리가 다 알아서 말해줄게. 내가 너희 알아가지고 대변해줄게.
그 자립적으로 낙인 찍는 거구나. 맞아요. 넌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 상투적으로 만드는 거,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들기도 하고 라벨을 딱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죠.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럼 맨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그 이제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 보듯이 네. 서양 사람이 와서 이 음식 맛있다, 이 음식 좋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자신이 없는 맞아. 거야. 괜히 거기서 막 칭찬해주면은 되게 고맙고. 근데 베트남 사람이 와서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맞아, 않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오리엔탈리즘이 그러니까 재생산되는 거죠. 맞네. 우리가 거기서는 베트남 사람하고 우리에서는 우리가 서양이고 베트남이 동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생산. 남자 여자에서 갖고 예전에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 서양이라는 지리적인 구분 같은데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갑을 모든데 자신이 짱나.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열받는다. 지금 사실은 미중의 갈등이나 이 G2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그걸 서양 언론에 뭐 요즘은 그나마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보면 중국적인 특수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적인 아메리카는 보편성을 가진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도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인 거죠. 그럼 중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듭시다. 중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좋지 그러면 않은 또 거지. 맞아요. 중국이 중국을 1인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럼 또 조선시대처럼 서양을 뭐 오리엔탈리즘처럼 무슨 단어를 만들어서 걔네를 그렇게 묶어버려. 옥시덴탈리즘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옥시덴탈리즘.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이니까 네. 서양은 옥시덴트잖아요. 악시덴트니까. 오리엔탈이라는 게 오리엔트가 그 해 뜨는 방향 맞습니다. 밝은 거. 맞죠? 그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해가 뜨듯이 밝은 곳으로 인도를 해준다. 우리 대학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한다 이거잖아요. 직장 가면 밝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해가 뜨는 곳이 바로 이제 동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땐 동쪽에 있잖아요. 옛날에 그 시계 브랜드도 오리엔트 시계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있어요? 네네. 아, 여러분은 제가 모르는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알고 그 계시네요.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죠. 국산 시계. 네. 오. 국산 시계 중엔 제일 좋아요. 오리엔트 시계. 그래요? 한참 카시오가 이제 일본에서 까시오는 일본 시계고. 일본 거잖아요. 예. 정은지 씨 까시오 시계. 오늘 안 하고 왔네. 네, 그건 전 삼성 겁니다, 저는. 네. 근데 그 오리엔트 시계라고 아주 유명한 시계가 있었어요. 네. 아저씨들 다 차고 다니는 거.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뭐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정민 의원님 말씀하고 다 했습니다만 아까 뭐 반일 종족주의 이야기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식민사관이 있니 뭐 또 네. 미국을 숭상하고 그 사실 조선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그렇겠죠. 성리학 우리가 주의를 숭상하고 공자 숭상 이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또 오리엔탈리즘이잖아요. 중국 그 기준으로 치면 중국을 항상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그 중국의 시각 프리즘으로만 우리를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 삶은 우리가 사는 거지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이 우리를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미국의 이론 중국의 이론 갖고 끌어들여 가지고 이 설명하고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안심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과연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사회를. 그래서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걸 1978년에 이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면은 네. 어느는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영국 이름이죠. 네. 우리 에드워드 왕자도 네.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사이드는 아랍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름 자체가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한마디로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인이죠. 미국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출신. 아니 뭐 미국에서 결국 생활했으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유태계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똑똑했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항상 주장하는 게 이분은 어떤 글을 쓰고 학문을 하고 평론을 할 때 결국 자기 삶의 경험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영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죽은 학문들 아니냐. 죽은 아주 그러니까 뛰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 먼저 에드워드 사이드 이야기를 조금 더 사히드라고 그 사이드. 네. 저 로스트라는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 미드. 네, 미드 로스트 보면 네. 중동 사람 하나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사히드입니다. 정통 발음이죠. 사히드. 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에드워드 사히드. 난 사이드인 줄 알았어. 우리는 뭐 뭡니까 왼쪽 오른쪽 네, 레프트 사이드 사이드. 라이트 네. 사이드 이런 느낌이 들죠. 목이 아닙니다. 사히드. 사이드. 네. 자 이분 이야기를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네. 이분이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한 20세기 후반 최대의 어떤 평론가 겸 사상가인데 태어난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오 예루살렘. 1935년. 네. 운명이네 이 사람. 예루살렘이니까 그때는 어딥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 땅인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미군에 좀 복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민인 거예요.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영어를 좀 잘 구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서는 아랍어를 쓰고 뭐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생활을 했는데 자 그렇게 예루살렘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다녔는데 1948년 네. 결국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졸지에 하루 아침에 쫓겨나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애초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2000년간 여기 잘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유태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다 이거 영국하고 다 계약 끝난 거고 우리 땅이야 하니까 그때 이제 나누기 해야 되잖아요.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는데 그 나누는 비율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 치면 한 7, 80%가 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자기들 땅이잖아요. 또 어차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도 안 줘요. 그다음에 영국은 왜 지들 마음대로 남의 땅을 왜 이스라엘한테 줘? 아 그게 그 당시 이집트하고 이쪽을 영국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우리를 도와주면 네. 유태인한테는 이제 벨푸어 선언 해가지고 야 우리 독립시켜줄게 너희들 우리한테 돈 좀 많이 전비 도와줘 독립시켜주고 하고 또 이제 사람 쪽수가 많은 아랍계한테 가서는 야 우리 이번에 도와주면 우리 또 너희 독립시켜줄게 한마디로 땅은 하나인데 계약을 이중계약을 한 나쁜 놈들인 거예요. 사기부동산에 걸렸네. 네. 그렇죠. 그렇네. 사기부동산이네 진짜. 그래서 제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바로 유태와 아랍 쪽이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같은 셈족이란 말이에요. 둘 다. 민족이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칠천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게 사실 이 영국 식민지, 유럽 식민지가 남긴 유산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였던 크게 보면 물론 당연히 그건 일본 제국주의의 그거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또 놓고 보면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이 따라갔고 2차 세계대전 때 사실은 일본을 분할시켜야 됐단 말이죠. 나라를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분할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분할시켜야 되는. 그렇네. 왜 우리를 나눴지? 근데 이제 그게 중국이 당시 공산화돼 버리니까 중국이 자기들 그렇게 돈을 미국에서 많이 들여댔는데 결국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지게 되니까 대륙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 큰 시장을 빼앗기게 되고 그 상태에서 소련이 계속해서 너무 빨리 이제 원자폭탄을 발명하고 쫓아오니까 안 되겠다. 일본을 자기들의 방파제로 만들어야겠다. 대리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본을 분할시키면 위험하잖아요. 소련이 반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반도를 반을 하고 우리를 방파제로 하고 일본을 갈랐으면 안 됐을까? 그러면 어떻든 일본이 갈랐으면 이미 태평양 나가버리잖아요. 일본 위쪽을 반을 이제 소련이 가져가면 태평양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을 다 가지고 있으면 막아버리잖아요. 일본에서 벌써.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일본 대신해갖고 우리가 분단이 된 분단은 저기들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미국이랑 일본이 사이가 좋았대요. 그 태평양 전쟁 나기 전에. 그래갖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한국 일본이 먹고 이런 걸 서로 이제 약속.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는데도 미국 놈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1905년에 그 가스라 테프트 밀리아인가요? 바로 그걸로 자,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고 서로 그 터치, 노 터치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서로 팔아넘긴 거죠. 미국이 조선을 팔아넘긴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일본도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는 게 그럼 왜 갑자기 태평양 전쟁 왜 일으킨 거야? 그게 1905년에 근데 노일 전쟁 일본 이겼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을 이기라고 영국하고 미국에서 많이 후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빌려주고. 근데 막상 이기니까 이게 또 묘하게 돼버린 거예요.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해가 포츠머스 강화조약 때 일본이 많이 못 가지게 이제 개입을 하니까 일본 애들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 국민들은 지금까지 우리 고생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이겼으니까 막 살림 모든 걸 다 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 얻다 이래가 폭동이 일어나고 히비아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는 무서운 게 도와주고 나서 또 뒤통수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이민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치를 발현해요. 그러니까 기름도 아마 끊었던가 뭐 그럴 거야. 1930년대 기름을 끊어버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빡쳐서 태평양 전쟁 일으킨 거구나. 이게 전쟁할 때 기름 끊으면 이건 뭐 전쟁 못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중일 전쟁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너희들 자꾸 내려오고 이러면 우리 기름 못 줘다고 되니까 좋아. 그러면 우리는 자력 갱생이 아니라 자력 전쟁으로 밑에 직접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는 기름 따올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야. 그래.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직접 바로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와이를 꼭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길이가 길어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하와이를 친 거죠. 잘했네. 아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죠. 다 진짜 지네- 새우등만 터졌어 우리만. 신의 이익만 챙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지금 이 에드워드 사이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카이로로 간 거예요. 정말 네. 좋은 집에 살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대 김성건 교수가 그 에드워드 사이드한테 제자를 좀 배웠거든요. 그분이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 집이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방문해가지고 누가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고 있거든요. 나와 너라는 아주 유명한 그 마르틴 부버가 자기 집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르틴 부버. 그만큼 집이 좋았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죠. 살고. 세계적인 석학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갈 때가 카이로에 이제 쫓겨난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으면 하루아침에 자기 살던 집 쫓겨나가 자기 고향에서 뿌리를 뽑혀버린 거예요. 지금 갑자기 진짜 우리 서울에서 정민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때 아침에 강남에서 살고 있다고 했죠. 강남에 살고 있는데 강남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 만주 네. 지린성 길림성으로 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야. 30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카이로에 영국계 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그 영국 학교 들어가니까 문제가 이제 거기는 부잣집 애들이 우리도 외국인 학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애들은 야 얘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에드워드인데 성이 이 뭐야 이거 사이드 하니까 아이 우리 쪽 애 아니야 안 놀아주고 네. 또 아랍계 애들은 야 너는 이름 임마 왜 앞에 왜 에드워드? 에드워드냐 아예 안 놀아 이게 완전 외톨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싸움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학교에 퇴학을 당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학교 카이로 학교에 자기 동창생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야?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영화 배우 그 닥터 지버거에 나왔던 오마 샤리프. 오, 오마 샤리프. 그 담배도 있었죠 우리나라. 네. 아 맞아 우리나라 담배 있었어. 이 사람 친구 같은 동급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국왕이 된 요르단 국왕이 된 후세인 이런 사람들 다 같은 친구. 근데 쫓겨났죠. 그 사람들 다 쫓겨나서 그 학교로 온 거예요. 아니죠. 거기는 이제 카이로가 나름 이제 학교가 좋으니까. 좋은 학교였고. 네, 좋은 원래. 학교니까. 그렇게 있다가 또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게 되고 네. 미국에서 이제 바로 뭐 우리가 그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명문대학 프린스턴에 들어갔고 또 프린스턴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정말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주 유명한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아도르노. 예. 테오도 아도르노. 네. 유명하잖아요. 아도르노. 계몽맥 변증법 이런. 네. 그 아도르노한테 좀 배웠어요. 여러 가지 문학 공부를. 그 배우고 뭘 또 배웠냐면 이 사람이 피아노도 아도르노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거든요. 아, 그래요? 최고의 사상가인데 피아노도 연주도 했는데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도 거기서 피아노도 같이 좀 음악 공부도 같이 했대요. 사이드도 정말 피아니스트 연주에도 이렇거든요. 정말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유태계 이름이 다니엘 발렌보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유태계 작곡가하고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음악회 최초로 유태계와 팔레스타인 아랍계가 함께하는 음악회도 열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참 대단한 피아니스트였거든요. 네.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게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박사는 하버드에서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평생 봉직했던 대학이 콜롬비아.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 78년에 이제 오리엔탈리즘으로 완전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스타가 됐어요. 네. 왜요? 이때 그러면은 어쨌든 그 동양을 이분법적 사고로 나눈 걸 비판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미국 사회에서 이 책에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랬대요. 67년에 당시 아랍하고 이스라엘 전쟁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67년 전쟁 여러 가지 일어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잖아요. 네. 그 프린스턴 대학을 이제 졸업생들이 동창회 같은 거 갈 거 아닙니까? 그 동창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 복장이 전쟁 나기 전에 일종의 아랍 복장 이런 걸 입고 거기는 왜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이런 복장을 입고 오시오 있는데 그 전쟁 나고 나서 좀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 복장은 그대로 입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아랍 복장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터번도 두르고 뭐 코스염도 붙이고 네. 이렇게 뭐 망토 같은 망토 같은 거 입고 왔는데 올 때 전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손을 들고 항복하는 식으로 기어서 들어오고 이런 식의 세리머니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미국에서 정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데는 미국에서 최초로 아랍 관련 학과를 만들기도 한 학과에서도 이 정도면 일반적인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냐.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사명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자기 개인으로도 위협감을 느꼈고.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뭐 가르친다 이러니까 요즘 치면 무슨 테러 분자 보듯이 저 자식 테러리스트 아니야? 빨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도 해명하고 이 현실이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를 정말 절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책을 써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은 거예요. 전 세계 30개 언어로 번역이 출간이 됐고. 아, 오리엔탈리즘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인기를 얻으니까 뭐 전 세계에서 다 그 미국 전역에서도 공부를 이 사람 수업을 듣겠다는 거죠. 대학원 수업을. 그러니까 15명 수업을 듣는데 꼭 몇십 명씩 들어와가 이제 오버 청강이 되잖아요, 서로. 그럼 이 사람 조건이 뭐냐면 외국어 3개 이상 못하면 못 들어와. 내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그치? 왜냐하면 내 수업은 여러 가지 다국적 이거를 막 여러 나라 언어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못 들어온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언어가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뭐 하여튼 뭐 어학은 어마어마하게 잘했죠. 참 언어 잘하는 건 진짜 부러워요. 별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부럽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피아니스트였고 또 이 사람은 테니스를 거의 프로급으로 친. 뭘 다 잘해? 생긴 것도 아주 아주 좀 다부지게 느낌이 딱 보면 똑똑하게 생겼 인상이. 근데 언어 여러 개 이렇게 구사하면서 네. 특히 이제 뭐 프랑스 포함 테니스 잘 치고 너무 저 서구적인 삶 아닙니까? 아, 맞아. 테니스에 피아노도 서구적인 네. 거잖아. 아, 그걸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아니 근데 왜 그쪽 음악은 안 하냐? 그러니까 저 음악은 네, 무슨 아랍 음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국악을 악기를 다루든지 아젠 같은 걸 하든지. 아니 근데 이게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문화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잖아요. 인간의 어떤 정신이 최고도로 고도화되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 내 취향은 하지만 서양 쪽이다. 아니 그게 왜냐하면 뭐 개인 취향, 아닌가. 개취 존중. 아 근데 이분은 네. 사실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이고 이분이 피에로 있잖아요. 예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 당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1960년대 초반에 네. 그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가니제이션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전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미넨 올림픽 때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바로 거기잖아요. 피에로가 있잖아요. 피에로. 그 우리 아라파트. 야세르 아라파트 네, 의장. 네. 그 이분이 뭘 했냐면 바로 그 피에로 거기도 이제 국회 의회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네. 의원이에요. 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정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끊임없이 대변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피에로를 대변하는 거예요. 완전 혼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살해 협박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자식까지 죽이겠다고. 뉴욕에 살면서도 평생 주소와 전화번호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집 주소, 집 주소, 전화번호. 맨날 아이들 자기가 데려다 줘야 되고 그 학교 이런데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살아 있어요? 아니요, 근데 2003년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게 종교가 기독교예요. 말이 안 맞아 이 사람. 뭘 안 맞아요? 아니 아랍계 기독교인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이분이 대표적이고.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도 오리엔탈리즘인 거죠. 우리는 아랍계 하면 무조건 이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오리엔탈리즘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양한 삶이 있잖아요. 다양한 삶이고 다양한 취미가 있고 개성이 있는데 네, 우리가 동양이라 할 때는 무조건 하나로 통일을 해버리죠. 그게 바로 오리엔탈 왜곡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 보고 저놈 뭐 서양적이다 이런 말 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동양은 무조건 아니 터키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똑같아요. 전부 동양이에요. 우리는 일본하고 같이 엮이면 이러는데 또 실제로 바다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도 서양 사람 바라볼 때 한국 일본 똑같단 말이죠. 그래요, 맞아. 그게 바로 폭력이잖아요. 그게 바로 오리엔탈리즘인 거죠. 뭔가 어떤 수천만 민족이 있고 수천만 뭐가 있는데 이거 다 똑같아. 너희들은 다 그래. 덩어리로 보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내부에서 또 재생산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서울에서 강남, 강북, 또 그렇지. 서울 지방, 네. 또 지방에서는 지방의 대도시, 소도시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근본적 기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분이 주장하는 건 동양과 서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처럼 그게 바로 그게 오리엔탈리즘으로 보자면 이거 그게 근데 우리가 실제죠. 깰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아는 것부터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깨는 건 둘째치고 그렇죠.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받아. 슬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통합하는 의미에서 1kg 커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스타벅스 이게 뭐야? 맞아. 뭐 아예 모르는 커피로 가. 야 1kg 커피 좋은데 왜 모르는 걸로? 아니, 스타벅스도 요즘에 짤 많이 돌아다니던데 뭐 뭐요? 스타벅스 회장이 뭐 일본 옹호하는 발언 해가지고 그래요? 아, 불매 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스타벅스 조금씩 나오고 있고 1kg 커피로 가야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커피는 1kg 커피로 대동단결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맛이 뭐 스타벅스니 바스코치 이런 데랑 비교할 수 없이 맛있잖아요. 향도 좋고. 1kg 커피 아침에 산책 그런 커피 하나 딱 아침에 드시면서 너무 좋다. 네, 그 여름에 보통 이제 그 콜드브루로 이렇게 네. 얼음에서 먹는 거 맛있는데 여름에 또 뜨거운 커피가 은근히 또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여름에 오히려. 그리고 냉방병 때문에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따뜻한 커피가 또 필요해요. 네. 그 드립백으로 1kg 커피 내려 드시면 너무 좋은데 네. 요즘에 또 좀 있으면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석 선물에 어르신들한테도 이제 뭐 무슨 스팸 야, 건강에도 뭐 죽으란 얘기야 뭐야? 스팸 주면 욕 먹어. 그래 식용유 야 식용유 세고 센 게 식용유입니다 여러분. 뭐 줄 거야? 치약 세트 어때? 아유 이빨은 진짜 집에 진짜 제일 넘쳐나는 게 치약 샴푸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런 거는 더 이상 선물로 의미도 없고 받는 사람도 기분 나빠 불쾌해. 내가 또 안 쓰는 거면 싫지. 안 쓰고 딱 그리고 이제 가격이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스팸 12개 들었어. 2만원. 29,000원 딱 값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값 나오지 않는 1kg 커피 예를 들면 뭐 콜드브루 세트라든지 네. 드립백 세트 네. 퓨전 세트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네. 1kg 커피 지금 방문하셔서 추석 선물 얼른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커피에도 오리엔탈리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타벅스리즘 이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 스타벅스를 그렇죠.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게 웃기는 거죠. 잠깐 커피 근데 서양의 음료 아니야? 에헤이. 아니죠. 이게 오리엔탈리즘이야. 커피는 이제 본래 아프리카가 그럼. 원산이라 그러고 실제로는 아랍의 음료고 커피가 유럽에 가게 된 거는 아랍 사람들이 수백 년간 다 먼저 마시고 나서 한참 뒤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카페 문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카페에서 커피숍? 같은 거 네. 세계 최초의 커피숍이 터키에 있었대. 미국 아니고? 네. 야 미국은 내가 그냥 쉽게 너도 아니라고 알고 있잖아. 야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데야 그냥 몰라도 네, 세계 최초의 커피숍도 터키에 있었습니다. 네, 오리엔탈리즘, 스타벅스리즘 버려야 됩니다 우리. 스타벅스리즘. 자 그렇게 바로 이 사이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슬람을 그러면 전적으로 무조건 옹호하고 아랍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도 결국 나중에 아랍파트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이게 도저히 이거는 민주주의 가치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결국 그 피에로하고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탈퇴를 하고 네, 비판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뭔가 오리엔탈리즘 이 서구 제국주의도 이거 정말 최고 안 되지만 제3세기 어떤 근본 민족주의도 있죠. 우리 민족 최고야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싫어했어요. 아 좋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장자 양행 이런 말 배웠지만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극단 가면 안 된다. 이거 양극단 가면 공존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제3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민족 국뽕 이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왜 예전에 그 셀먼 루시디 악마의 시 해가지고 네. 저놈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란에서 당시 호메니가 지시를 해가지고. 네네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슬람을 못 오겠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로 제국주의다 이런 얘기했는데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민주주의와 인간의 가치인데 이걸 어떻게 감히 이란에서 저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많이 하냐. 오히려 셀먼 루시드를 아주 옹호해 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은 못 받겠네. 맞습니다. 어디에서 그래 맞아. 야. 노선을 확실히 해야지 이게 근처인데 중간에 있으면 정영진 씨처럼 애매하게 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누굽니까? 바로 유태인들도 싫어하고 시온주의자 그렇지. 입장에서는 오리엔탈리즘 싫어하고 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또 이게 싫어하고 반역자지 뭐.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백인 교수들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좋아했던 글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12세기의 어떤 프랑스의 슈어라는 어떤 그 예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 어디에 윌리엄 하듯이 그 슈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나온 네. 구절인데 이 구절을 아주 좋아했대요. 자기 조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자기 조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세계, 이 전 세계를 다 자기 조국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조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낯설게 느껴진 사람.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나 성숙한가 봐. 나 완벽인가 봐. 낯설어? 일본 나 가도 이제 낯설어요? 정프로라고 하지 말고 정사희이더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나 사이드과인 것 같아. 그 낯설다는 말은 결국은 내 조국을 해서 더 좋아하고 남의 조국을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의 특징은 결국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니는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은 이 표현을 에리 아울바라고 또 유명한 미메시스를 쓴 사람은 그렇게 분석하는데 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애정의 불을 끈다. 내가 그 애정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애정의 불을 꺼버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다 낯설게 느껴진다는 건 다 애정의 불을 안 키운다는 거죠. 애정의 불을 나는 끈다라고. 애정의 불은 계속 키시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 불이랑 좀 다른 불 같은데. 근데 좀 약간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연대해가지고 일본에서 반아베 시위를 공동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예, 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시민운동 이런 게 아닐까 해가지고 좀 그런 건 되게 좀 좋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우리가 어떤 뭐 민주주의의 가치라든지 보편의 어떤 가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단하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함부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리고 다른 나보다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갑질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들. 그게 바로 요즘 말하는 그 휴머니즘이 아니죠. 그 휴머니테리아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인도주의가 되겠죠. 네. 야, 근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지점은 네. 이게 이제 문화다원주의랑 네. 보편주의 요거랑도 약간 좀 관련이 있어 보여서.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걸 다원주의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아마 저 책의 정신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게 가면 난 좀 또 약간 안 맞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네네네.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도 네. 결국은 그게 서양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보편적 가치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인권을 혹은 뭐 개인의 어떤 뭐 이런 걸 좀 중시하는 그게 어찌 보면 서양이 만들어 놓은 기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그 보편적이라는 것도 뭐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죠.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 부르주아지가 귀족과 왕을 상대로 이겨가지고 만든 게 민주주의고 인권이라는 가치도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 가지 종교적 의미를 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보자면 좀 그렇게 서양적인 기준에서 좀 더 그 휴먼 라이트 이런 게 발전하고 나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난 약간 저쪽에 좀 약간 무게가 쏠리는 사람이거든요. 뭐를 그러니까 어떤 거? 좀 개인주의적이고 네. 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데 그러면 또 이게 내가 서양에 너무 젖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관해서 지금 사이드에 관련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사이드가 이 책을 1978년에 출간했을 상황은 충분히 이게 호소력이 있고 바로 서 있는 게 맞다 이거죠. 전 세계 어디 가나 아랍 사람들 특히 팔레스타인에 자기를 대변해 줄 매체 하나 없고 정말 모든 어떤 편견과 오해 속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이드의 어떤 이 오리엔탈리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만드는 힘이 있었는데 네. 지금에 있어 가지고 진짜 요즘 2010 몇 년부터 IS 나오고 그 우리가 사실 IS에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거 아무리 물론 뭐 모든 전쟁은 잔인하지만 이건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전 세계 그 웹사이트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볼 수 있는 웹사이트에 사람을 참수하고 뭐 목을 자르고 뭐 불을 뭡니까 새창살에 넣어가 불을 태우고 그다음 뭐 우리 신체 장기를 하나씩 다 잘라내고 훼손하고 건물 위에서 그냥 떨어뜨리고 그걸 다 보여줘.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또 그 오리엔탈리즘 해가지고 아랍이라든지 이슬람이 왜곡됐다고 하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난 일들 지금 영진 씨 말씀이죠. 뭐냐면 여성 박해하는 건 사실이지 않냐 이거. 그렇죠. 명예살인. 명예살인 하잖아요. 아빠가 딸을 죽여 그냥.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진짜 잔인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걸 과연 문화 다원주의,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인정해줄 이래 돼버리면 것이냐.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이건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이다라고만 판단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그럼 오리엔탈리즘이고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그것은 그 나라 그 자연 조건에서 나온 문화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는 우리가 아까 말하면 뭐 제3의 길을 찾자 이것도 다 좋지만 양극단을 피하자. 아니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 판단하는 길은 동생을 막론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의 죽음보다는 생명이 더 그렇죠. 좋은 거고 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신분 이런 것보다는 자유롭게 일하는 게 좀 더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리엔탈리즘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 가치가. 인간의 가치, 그렇죠. 인도주의적 가치가. 약간 나 그쪽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어떤 70년대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게 더 그거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게 수정 다시 한번 보완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이드를 약간 수박 겉핥기해서 살짝 그러니까 고유 민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하는 것 같은. 네, 그리고 아까 그런 거 좀 있는 것 말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유 민족성이나 뭐 고유 문화라는 게 사실 없고 서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보완을 받고 하는 건데 이 고유라는 걸 따지는 게 우스운 거다. 약간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네. 여기 그런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체성이라는 질문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체성 흐르는 물과 같은 거다 이거죠. 네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네. 우리는 보통 딱 한 단어로 정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영원한 망명자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사실 네. 망명을 했고 또 영원한 방랑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본래 강한 사람들은 당파, 때, 무리, 당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길 수 있다보다 혼자 싸울 수 있다.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약하니까 이럴 때 좀 패거리 힘을 빌려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당파를 짓잖아요. 나는 누구 패밀리야. 나는 누구 식구야. 조폭들이 그래도 조폭이잖아요. 같이 만드는데 실제로 정말 강한 사람들은 절대 당파를 짓고 나는 무슨 파야. 나는 무슨 주의자다 이런 말을 거부하는 거죠. 나는 항상 자유인 그 자체야. 나는 내 개인 누구지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인 거죠. 이 에드워드 사이드도 그런 의미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군데서 다 칭찬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는 올바른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두 군데서 다 욕을 들어먹을 때 나는 제대로 지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는 거죠. 지식인이 외로워. 아니, 고독한 길입니다, 이 길이. 혼자만의 길을 걷고 계시죠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독한 길이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이분은 진짜 행동하는 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안가주막이라는 게 말로 하는 안가주막이 아니고 이 사람 어느 정도냐면 2000년이면 지금 그때 나이가 65, 우리나라 66 아닙니까? 네. 그 레바논 국경 쪽에 이스라엘 군 초소가 있는데 짱돌을 들고 던졌거든요. 그게 딱 사진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게 또 난리가 났거든요. 대단하다 이분 진짜. 그런데 난리가 나가지고 아니 그래도 말이야 명색이 저렇게 세계적 지성이 어떻게 돌을 던지냐. 대학 교수가. 그리고 세계적인 지성인데 네. 그래서 저 노르웨이나 이런데 뭐 그쪽 북구에 강연이 예정돼 있다. 거기서 취소를 해버리고 이런 폭력 교수한테 했는데 맡길 수 없다. 재밌는 게 콜롬비아 대학 있죠. 미국에 네. 콜롬비아 대학이 소속 대학이잖아. 그러면 자기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냐, 이런 징계를 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나오는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아주 멋진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요? 사이드 교수의 그 돌은 특정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었기에 아무런 위법 행위가 아니며 당연히 학문적 발언의 하나로 보호되어야 한다. 학문적 발언이다 이거는. 돌 던진 게. 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이야기해요. 나중에 내가 그 이스라엘 군인한테 던진 게 아니라 그 돌이 그냥 하나의 나의 어떤 항의의 어떤 표시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인 앞에 딱 달며시 안 차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럼 분리주의, 뭐 극단주의 이런 거에 내가 저항하는 돌이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발언이 하나다. 네네. 그렇게 해야지 사진 찍히고 갖고 전 세계 또 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나이에 또 뭐 그렇게 세게 던지지도 못해. 팔이나 올릴 수 있어요. 야, 너 노인비 아니야? 테니스 선수. 테니스 선수 노인비 아니? 팔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얘 참 큰일 나네. 오늘 요거 네가 다 먹어라. 너 짱 먹어 그냥. 안돼 편집해줘 이거. 그러니까 이 참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분은 아까 말한 자기가 다 해봤잖아요. 양파처럼 자기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태어나가지고 쫓겨가서 살다가 미국 뉴욕에서 평생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서구 문명의 본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리고 또 공부한 것도 19세기 영국 리얼리즘 소설 이런 거 다 공부했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아까 일본을 참 비판하면서 탈아입고 하려고 저 난리를 친다.
저 사람들은 자꾸 백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백인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간에 뭐 백인 흉내 내잖아요. 그래서 일본 그 왕실 있죠. 일본 가부키 그래서 하는 건가? 아니야. 옛날부터 했어. 아니 일본 왕실은 네. 공식 그 만찬이나 오찬 할 때 나오는 음식이 프랑스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적은한 음식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긴다. 왜 일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백인을 지향하니까. 아니 음식은 맛있잖아요. 음식 자체. 너무 좋아한다 정은진 씨. 야 이제 뭐. 아니 그러니까 너 음식 매부쇼에서 자체는 이렇게 하지 그랬냐. 내가 그래서 거길 못 나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딱 그걸 드러나잖아요. 뭐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 음식을 프랑스 음식 아니 그래도 지금도 일본에서 웃긴다. 결혼하잖아요. 네. 결혼할 때 필요한 음식은 반드시 프랑스식 그 반찬을 정찬을 제공해야 돼요. 뭐지? 일본 결혼식에서는 프랑스식 반드시. 정찬이라는 게? 프랑스식으로 쫙 소스들이 나오는 있잖아. 거죠. 전체가 쭉 나오는 거. 뭐 달팽이 스테이크 요리 뭐 같은 거 달팽이 먹고. 요리 이런 거 먹고. 그게 일본 왕실에서 그렇게 하니까 일반 서민들도 따라하고. 일생에 한 번은 그렇게 내가 베푼다. 음식은 결혼할 때. 프랑스식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백인이죠. 그렇게. 이거 오리엔탈리즘인 거죠. 그래 이게. 그 프랑스가 워낙 이제 음식이 발달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거기 그 총리부터 이렇게 뭐 할 때 큰 행사 할 때 보면 그게 왜 연미복 그렇죠, 입고 그렇죠. 그게 흉내 내는 거잖아요. 그 전부 다. 이상한 그 저기 뭐야 반짝반짝하는 거 달고 배지 같은 거 달고 막 이러잖아요. 왜 서양 흉내를 내는 거죠. 서양 뭐 연미복 입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예전에 영주들한테 서양 흉내내가 귀족 그 칭호를 줬잖아요. 백작, 자작. 우리 예전에 아가씨 영화에도 나오면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그런 흉내 내는 아, 거예요. 너무 웃긴다. 그 일본 흉내 내는 걸 또 우리는 짝퉁 또 흉내를 내는 거죠. 일본을 또 우리는 또 2차 흉내를 일본이 유럽 흉내를 낸 거를 또 우리는 일본 흉내를 내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의 어떤 상류층들은 좀 그렇게 또 일본 흉내를 낸 거죠. 그 일본도 표절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 게 없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중 표절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더 웃겨요. 그러네. 가짜를 또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모방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짜를 또 모방하는 거죠. 일본 만화 보면 일본 애 같이 생긴 애가 없어. 순정 만화. 그렇네. 순정 만화 그렇잖아요. 그 서양 애들 같이 그렇네, 생겼지. 그렇네. 일본 애들 같이 생긴 애들은 등장하질 않아요. 그 무슨 코믹 만화 같은 데나 있지. 짱구 뭐 이런 데나 있지. 아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전에 나스메 소세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세키가 일본에 나름 자기 이야기를 했던 게 소세키가 바로 영국 유학을 갔잖아요. 국비 유학생으로. 네. 그 소세키가 신경쇠약 걸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소세키가 결국 나중에 발견한 것은 자기 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자기 본의로 살아가야 된다. 네. 내 스스로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가 딱 주인 어떤 근본에 앉히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또 대중에게는 어필하는 게 있는 거죠. 네네. 이게 참 위엔 사람들이 서양만 바라보고 그렇게 쫓아가니까 거기에 나서면서 이렇게 딱 이제 야 내가 영국 런던까지 가서 공부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거기도 결국 다 난 뭔가 똑같구나.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걸 딱 이야기해 주니까 근데 그것도 뭐 오리엔탈리즘이죠. 영국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해 주니까 믿어야지. 이런 거밖에 그렇네. 아 진짜. 아 끝도 없다. 이거 너무 진짜 뿌리겠다. 파헤치려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이거는 그분 이야기해 주는데 박홍규 교수님 또 이야기 네. 나오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는 자기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좌우를 막론하고 외국 유학을 했던 사람들은 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독일 가니까 할머니도 깐트를 읽더라. 운전기사도 게테를 읽고 뭐 하더라. 프랑스에 가니 뭐 하더라. 미국 가니 뭐 하더라. 자기 진짜 그게 짓눌렸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나중에 유럽 가서 공부해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는 거야. 이 공부하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읽고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건 다른 문제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왜 유학을 갔다 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한국 가가지고 독일은 이렇고 미국은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 수준이 안 돼. 이게 뭐냐 이거죠. 그 오리엔탈리즘 계속 만드는 일조한다 이거죠. 근데 저 요즘 진짜 느끼는 게 이게 제 주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인터넷 같은 거 글 같은 거 봐도 물론 이제 뭐 사대주의나 뭐 제가 그런 약간 성향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막 우리나라를 너무 비하하고 막 이래서 한국인들은 안 돼. 내가 한국인인데 내 스스로가 나를 막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비하해서 막 얘기하는 게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게 이제 일종의 지금 문화 사대주의고 그게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죠. 사실은 사대주의도 오리엔탈리즘의 일종으로 네네. 포섭할 수 있죠. 자 우리 저 오리엔탈리즘 이제 대충 우리가 이해를 좀 한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책의 내용 무엇들이 좀 들어있는지를 이어지는 2부에서 네. 다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 쉬고 2부로 돌아옵니다.